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허연 시인은 고전 여행자의 책에서 고전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자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전을 읽으며 거대 공간과 거대 시간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고전으로 인해 비록 몸은 연일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꿈을 꿀 수 있었고 내가 세상에 어디쯤 존재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도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바로 그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입니다. 이 책을 쓴 에밀 아자르는 사실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의 또 다른 필명인데요. 로맹 가리는 1941년 리투아니아 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 공군 조종사로 복무했다고 합니다. 이후 외교관과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워낙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 소설을 쓰고 12년 만에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으로 콩쿠르상을 받으면서 프랑스 문단의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작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로맹가리였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업적으로 인해서 로맹가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문학적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창작의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하여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에밀 아자르입니다.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새로운 문체와 새로운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고 이 작품들 역시 큰 사랑을 받으며 콩쿠르상을 2번 받은 유일한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콩쿠르상을 받게 해준 작품 자기만의 생은요. 프랑스 파리의 벨빌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로자라는 아주머니와 소년 모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자 아주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들의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주인공 모모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몸을 파는 직업 특성상 친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맡겨진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이 일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 들리고는 했지만 우리 모모의 엄마만큼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어린 모모는 자신의 엄마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엄마 같은 존재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로자 아주머니 역시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었던 유태인으로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기 앞의 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모가 로자 아주머니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닌 돈을 받고 돌봐준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 부모, 특히 엄마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운 두 인물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모습들, 그러다가 로자 아주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절정으로 끈끈해지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모모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그 짓을 그만두었다. 아무리 해봤자 별 소득이 없었고 엄마도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복통과 발작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가끔 배가 아프다. 그 뒤 나는 주목을 끌기 위해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진열대 위에 토마토나 멜론 따위를 쓸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띄도록 일부러 기다렸다. 주인이 나와서 따기를 한 대 갈기면 나는 아우성을 치며 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었다. 한 번은 식료품점 앞에서 진열대 위에 달걀을 하나 훔쳤다. 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가 나를 보았다. 나는 가게 주인이 여자인 곳에서 훔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내 엄마도 틀림없이 여자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달걀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주인 여자가 나왔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잘 끌 수 있도록 그녀가 내 뺨을 한 대 올려 붙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처음에 나는 그녀가 나를 잘 구슬려서 달걀을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호주머니 깊숙이 든 달걀을 덕꼭 쥐었다. 그녀는 벌로 나를 한 대 갈겨주기만 하면 되었다.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진열대로 가더니 달걀을 하나 더 집어서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한순간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그때의 기분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 굳이 설명하진 않겠다. 나는 그날 오전 내내 그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며 서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따금 그 맘씨 좋은 주인 여자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손에 달걀을 쥔 채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내 나이 6살쯤이었고 나는 내 생이 모두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겨우 달걀 하나뿐이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모모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배우게 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모모는 가장 자극적인 방법인 남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데 달걀을 훔친 자신에게 달걀을 하나 더 주는 그리고 뽀뽀까지 해주는 가게 주인을 보면서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 달걀 가게 아주머니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포용력인데 모모처럼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처음 학교에 갔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친구들도 처음이고 모든 것이 처음이니깐 괜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친구가 그냥 가볍게 해주는 안녕이라는 인사 한마디가 괜히 긴장도 풀리게 하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하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의 시작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달걀 가게 아주머니의 달걀 같은 그리고 그 친구의 가벼운 인사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삭막한 사회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했던 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틀린 것 같았다. 내 생각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일에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들은 매사에 걱정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늘 내 오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라든가 삼가 말하건대 라는 어려운 말을 했고 그 외에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썼다. 지금도 그런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내 조상의 언어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조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나의 부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로자 아주머니가 코란은 아랍인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내게 코란을 읽게 했다. 언젠가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고 나를 증명해줄 서류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모하메드이고 아랍인인지를 아느냐고 로자 아주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매우 난처해하면서 나중에 내가 더 크고 힘이 세지면 설명해 주겠다고.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늘 어린 아이들에게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감수성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엄마가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여자라 해도 상관없었다. 엄마를 만나기만 했더라면 무조건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은다 아메데 씨처럼 좋은 포주가 되어 엄마를 돌봐주었을 것이다. 로자 아주머니와 사는 것에도 꽤 만족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더 좋은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었더라도 마다하지는 않았을 텐데, 빌어먹을. 진짜 엄마를 돌보게 되더라도 로자 아주머니를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은다 씨도 돌보고 있는 여자가 여러 명 아닌가? 로자 아줌마가 내 이름은 모하메드이고 내가 회교도라는 사실을 아는 걸 보면 내게도 부모가 있고 아무 데서나 굴러온 아이는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가 어디에 있으며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물을 때마다 로자 아줌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더러 은혜를 모르는 녀석이라고 했다. 자기는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집어치우곤 했다.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자가 제때 위생적인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애가 생기게 되면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창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지만 로자 아줌마가 내가 모하메드이고 회교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가 설마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모모는 10살가량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니컬한 면모를 띠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일명 정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일까요? 정의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도리, 바른 의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모모의 민족성과 언어를 가르쳐주는 하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모모의 감수성을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돌보려 노력하는 로자 아주머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른 의를 지키고 있는 이 둘도 정의로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모조차도 포주가 되어 엄마를 돌본다는 약간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엄마 그리고 로자 아주머니까지도 자신이 지키겠다는 책임감 있는 정의로운 아이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면의 양심, 책임감, 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연달아 5번 울렸다. 나딘이 문을 열자 전에 보았던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 여기가 그 애들의 집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그녀의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 아이들은 금발에다가 꿈속에서처럼 환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고급 옷은 훔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진열대에 내놓지 않고 가게 안쪽에 두고 파는 것이라서 점원 아가씨들을 통과해야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내가 마치 똥이라도 되는 듯이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내 모자는 머리숱이 많아서 뒤쪽이 불룩했고 외투는 발꿈치까지 치렁치렁했다. 옷을 훔칠 때는 치수가 큰지 작은지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까 그랬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내게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로자 아주머니 곁에 앉아있고 싶다는 것. 적어도 그녀와 나는 같은 부류의 똥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집 앞에 구급차가 있었다. 나는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그러나 구급차는 로자 아줌마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이미 죽은 다른 사람 때문에 왔던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4살이나 더 먹었기 때문에 참았다. 나는 벌써부터 내게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구급차는 부아파 씨의 시신을 위한 것이었다. 부아파 씨는 아직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서이다. 그 사람은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심장이 나빴다고 했다. 밖에 서 있던 자음신의 맏형이 내게 말하길 그 사람에게는 우편물 하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죽은 것을 몰랐다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 사람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로자 아줌마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만큼 아줌마는 덜 죽은 셈이니까. 나는 단숨에 달려 올라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왈론바 씨 일행이 지나가면서 로자 아줌마가 더 잘 보이도록 불을 켜놓았다. 그녀는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녀는 흐느끼는 사람처럼 속으로 약간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모모, 모모, 모모. 그녀의 말은 이게 전부였지만 나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았다. 정신이 나갔을 때 똥오줌을 쌌는지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녀를 더 꼭 끌어안았다. 혹시 내가 자기 때문에 구역질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모모, 모모. 네, 로자 아줌마, 나 여기 있어요. 나만 믿으세요. 모모야, 난 들었다.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렀어. 날 데리러 올 거야. 아줌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부아파 씨가 죽었어요. 무서워.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구급차는. 그녀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말을 하자면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녀의 근육은 이미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던 것이다. 아줌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아줌마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카이렘. 날 데리러 올 게다 모모야. 지금은 안 와요. 아무도 밀고 하지 않았어요. 똥오줌을 싸긴 했지만 아줌마는 아직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똥오줌을 싸잖아요. 그녀는 약간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딴 곳을 보지 않기 위해. 내 말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유태인 노인네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눈은 하밀 할아버지가 이건 최고로 아름다운 양탄자란다 라고 말하던 양탄자만큼이나 아름다웠다. 하밀 할아버지는 아름다운 양탄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으며 알라신도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다고 믿었다. 내 생각에는 알라신이 속임수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냄새가 나는구나. 그건 아줌마 몸속의 기관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샬라, 난 곧 죽을 거다. 인샬라, 로자 아줌마. 죽는다는 게 만족스럽구나, 모모야. 우리 모두 아줌마에게 만족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아줌마 친구들이에요. 모두들 아줌마에게 잘해주고 싶어해요. 하지만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하지는 마, 모모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는 나를 억지로 살려놓을 거야. 그런 법이 있단다. 뉘른베르크의 법이지. 너는 너무 어려서 모를 게다. 난 뭘 하기엔 너무 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줌마. 카츠 선생이 나를 병원에 신고하면 그들이 날 데리러 올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태인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밀고 하기 시작한다면 나로서는 끼어들 생각이 없다. 유태인이라면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 병원에서는 나를 조용히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적어도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세상은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를 똥같이 무가치 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러나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 서로에게는 서로가 세상 누구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 둘이 나누는 이 사랑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허름한 작은 방조차 왠지 천국의 한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장면의 대사들,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느린 눈으로 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든 몸 때문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로자 아주머니가 창피하지 않도록 그녀를 더 꽉 끌어 안아주고 최고의 아름다운 양탄자만큼이나 아름답다고 해주는 모모. 세상을 누구보다도 비관적으로 보던 아이, 관심을 얻기 위해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누구보다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가 같이 있어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다독여주는 것 뿐이지만 로자 아주머니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도 여태껏 수많은 사랑을 해왔지만 과연 제가 이런 사랑까지 할 수 있을 용기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하고 부러워하는 걸 보면 어쩌면 조금은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화장품을 들고 입술에 루즈를 발라주고 볼터치를 해주고 그녀가 좋아하던 모양대로 눈썹을 그려주었다.
눈꺼풀은 푸른색과 흰색으로 칠해주고 그녀가 평소 하던 대로 애교점도 붙여주었다. 인조 눈썹을 붙여주려 했지만 잘 붙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녀 곁에 펴놓은 매트에 내 우산 아르티르와 함께 누웠다. 그리고 아주 죽어버리도록 더 아프려고 애썼다. 내 주위에 촛불이 꺼졌다. 나는 다시 불을 붙였다. 촛불은 여러 차례 꺼졌고 나는 다시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였다. 4살이나 더 먹었는데도 푸른 옷의 광대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온몸이 아팠다. 노란 옷에 광대도 왔다. 나는 단번에 먹었던 4살의 나이를 떨쳐내 버렸다. 모든 게 하잘것없이 느껴졌다. 가끔씩 일어나서 로자 아줌마의 눈앞에 히틀러 사진을 가져다 대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두 번 뽀뽀도 해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다. 화려한 기모노 차림에 붉은 가발을 쓴 내가 화장을 해준 아줌마는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향수를 뿌려주고 자연의 법칙을 감추기 위해 온갖 색깔로 그녀의 얼굴을 칠하고 또 칠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뚱이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이 썩어갔다. 자연의 법칙에는 동정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진동하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사람 살려, 이런 끔찍한 일이. 그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그들은 그 전에는 비명을 지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나를 구급차에 실었다.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딘 아줌마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주소를 찾아냈다. 그들은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다. 전화번호를 보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왔고 내게 어떤 의무도 없는 여러분이 나를 이곳 여러분의 시골 별장으로 데려온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가 노막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사랑했고 계속 그녀가 그리울 것이다. 하지만 이 집 아이들이 조르니 당분간은 함께 있고 싶다. 나딘 아줌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온몸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몽 의사 아저씨는 내 우산 아르티르를 찾으러 내가 있던 곳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티르를 필요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모모는 로자 아주머니를 아주머니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옮기고 그곳에서 아주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 아팠던 아주머니였고 모모 역시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준비라는 것이 소용없을 만큼의 큰 상실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로자 아주머니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했던 모모였지만 죽은 아주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밀 아자르는 모모에게 또 다른 사랑을 제공하는데요. 모모는 로자 아주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지만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사랑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었지만 모모의 애착 우산, 아르티르까지 챙기면서 과거의 사랑이 미래의 사랑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결말이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랑해야 한다까지. 여운이 참 길게 남는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자기 앞에 생, 어떻게 좀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지셨나요? 이야기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감정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조금 더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바람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아마 사랑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것이 아닌 점점 더 확장되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 가득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